견제는 결국은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견제해 왔어요. 보면 중앙정부는 항상 공무원인 자들이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 여당이 바뀌어서 뭔가 상부 구조가 변화가 있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선출된 권력이 중심이어야 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워낙 관료화되다 보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더라. 이제는 그 문화가 선출된 권력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주자.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는 어떤 흐름 속에 있다고 보고요. 근데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소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은 소환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에 대한 견제를 얘기하기 전에 과도한 국회의 권한에 대한 견제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그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입법한 거에 대해서 난 적극 동의하고 있고 지방 분권에 대한 견제는 무엇일까? 저는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한 견제는 중앙일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 주민일 수도 있다. 진정한 그거는 주민에 의한 견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상호 협력적 관계 또 상호 견제적 관계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분권을 한다고 하면서 중앙의 통제가 견제다라는 논리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견제구가 좀 살아나서 좀 더 균형화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주민들이 지방 분권의 주체가 되어서 뭐 지방 정부의 장이라든가 지방 의원들이 지방 분권의 과실을 역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교량자 내지 촉진자로서 주민에게 기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결국은 주민들에게 권한이 돌아가고 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인으로서 그 관리나 혹은 뭐 의원들이 주민에게 복무하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그 자치권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운영 원리는 자치권에 그 바탕을 둔다. 이것이 동시에 들어가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선 5기에 들어올 때 그 소위 말해서 야당, 그 당시에 야당이었죠. 야당의 구청장들이 좀 더 이렇게 긴밀한 협업을 해서 초기에서부터 세팅을 제대로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준비가 완벽하지 못했었고 또 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각계격파식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중앙정부는 강력한 정권 홍보의 도구를 갖고 있었죠. 광고나 어떤 그 매체에 대한 그 어떤 활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는 뭐 분권의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언론 기사를 만들어요. 뭐 흥청망청 낭비하는 지방 축제 뭐 이러면서. 그거에 대응하려면 우리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홍보 수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합리화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뭐 계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뭐 그 나름대로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지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방 분권을 얘기하는 마당에 이제 분권의 그 핵심이 시민권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유로 계도지를 활용하는 그런 문화는 좀 개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그 지방신문 발전, 지역신문 발전. 네, 그걸 이제 통과시킬 때 주요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그 통과를 시킬 때의 그 목표는 지방 문화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지방 언론이다. 그래서 지방 언론이 중앙 언론의 독과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지방 언론 발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에 어떻게 보면은 MB 정부, 박근혜 정부, 그 중앙 정부의 강력한 중앙 집정적인 언론 통제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씨가 말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지역 사회의 그 지역 신문들 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거의 똑같은 지면에 거의 같은 컨텐츠를 그 창만 달리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치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신문은 문화지로서의 어떤 그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어떤 지방신문은 지역 정치신문으로서의 입장을 좀 더 공고히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생활안전 분야에 보다 깊이 있는 전문성을 다루는 그런 지방지면 좋겠고 이렇게 전문화를 갔으면 좋겠는데 1인 편집, 1인 기자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품격 있는 신문을 만들어 나가기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신문이다. 한 편집인이 그 자기의 특화된 편집권을 가지고 공동 편집 체제로 협동조합의 어떤 신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더 품격 있는 신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은평 시민신문과 같이 이제 협동조합 이사회 체제에서 이 지역 신문을 이끌고 있는 거는 극히 드문 사례고 서울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중앙 인터넷 신문으로서는 이제 프레시안 같은 것이 하나의 모델인데 아무튼 독립 신문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좀 짠해 보입니다. 네. 은평은 서울에서 가장 문학적인 동네다. 지명도 기자촌과 같은 그런 지명이 있었고 통일로라고 하는 것도 통일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 되어 있잖아요. 통일로라는 로가 길로를 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나 방향성을 얘기할 때 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로라는 어떤 그 도로를 끼고 있는 것도 은평이 갖는 어떤 상징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통일로 올라가는 어떤 출발점, 또 부산과 의주로 양쪽으로 천리라는 양천리, 그 다음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할 때 그 경의선의 출발점, 이것이 이제 우리 은평이라는 어떤 지형 지리가 통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통일에 기여할 것인가? 그거는 통일은 결국은 국제적 정세, 특히 미국
북한 사이에 어떤 그 핵 문제를 포함한 수교 문제, 평화협정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랜드한 플랜이죠.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뭐 좁은 세상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국 안에서 트럼프하고 연결되려면 6단계면 연결된다잖아요. 이게 좁은 세상 이론이. 뭐 나비 효과란 말도 있고. 그럼 내가 우리 은평구에 있는 평통, 그 민주평화통일회의인가요? 민주평통이죠. 민주평통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평통이었는지, 반통이었는지 헷갈린다. 이게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 헌법기구로서 평통을 만들었는데 주로는 반통일적인 그런 활동을 하더라. 적어도 우리만은 이 평화통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통일로 캠페인을 하자. 그래서 서울의 1000만 도시인데 50만 은평구가 통일돼야 한다. 누가 뭐래도 통일이다. 또 전쟁 아닌 평화를 얘기할 때 그것이 서울 시민에게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상징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문학관을 유치하고자 했던 것도 문학은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무한 상상이 아니라 뭐죠?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 은평상상. 상상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하는 것이 상상이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고 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학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의 영역인데 그걸 무슨 도심지 한복판에 어떤 개발의 어떤 이익 중심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여기는 주변부지만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의 영역으로 보고 여기에 한국문학관을 세우자.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었거든요. 근데 새 정부의 그 문화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중앙으로 가자.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거든요. 그런 어떤 이익 중심의 논리에 경도될 줄 몰랐지. 나는 대단히 실수했다고 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이전에 면담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수색역이라든가 양천이라든가 기자촌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부 아니냐. 문화체육부가 국토부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강력히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용산공원은 거의 강력히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막아놓고는 있는데 나는 진짜 문인들 소위 말해서 문학진흥 TF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문인들이 용산공원을 자연의 품으로 그대로 돌리겠다는 서울시장의 방침에 대해서 문인들이 성명을 내고 성토대회를 하는 거야. 나는 이 세계사에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본 적은 있어도 문인들이 어찌 용산공원을 자연의 품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장의 그 방침에 대해서 공박하는 논평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일그러진 문학성인가. 그 이문열의 일그러진 영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참 허탈했어요. 네. 그러나 아무튼 내가 얘기하는 바는 은평이라는 지역의 이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평창도 평화올림픽이 아니고서 저 많은 투자와 그 KTX 뚫으라고도 한 그 4조 썼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 경제 우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들 할 때는 남북 단일팀 어쩌고 하다가 또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니까 거기다 대고 평양 올림픽 운운하는
우리가 만든,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완전 그들이 얘기하는 적을 이렇게 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치를 보다 높은 사전의 그 차원으로 좀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시민사회의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보다 높은 수준의 그 협치에 대한 마인드가 양쪽에서 동시에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 관공서, 관청의 이제 공무원들이나 관청의 대표자들도 상호 그 작용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인식이 동시에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만 노력해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노력해야 된다. 줄탁동시라고 하잖아요. 알을 깔려면 위에서 쪼고 아래서 올라가고. 그래서 시민사회와 그 공직사회가 서로 배타적인 어떤 그런 사이가 아니라 보다 융합이 됐으면 좋겠고 보다 조화롭게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쌍방이 그 시민사회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협치적인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 왜냐하면 그 실제 조사를 해보면 나와요. 그 공무원들 중에는 협치 관련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관계 설정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 근데 그거는 언어도 습관이잖아요. 우리의 그 시냅스도 계속 반복적인 어떤 행동과 언행이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뇌가 발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적된 그게 있어야 자연스럽게 돼요. 뭐 물과 기름 같은 존재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물기름 관계는 아니지 않을까.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보고, 민선 7기에서는 시민 사회가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생각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태도는 왜 이런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공무원이 되어서 뭐 주무관이나 뭐 담당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존재다라는 걸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주로는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적 관계보다는 평가의 잣대로 자신들을 바라볼 때 제일 두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호 본능이 발동이 되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한다거나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수용하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협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민선 7기를 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학습과 인간적인 만남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겪어보면서 그냥 원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적인 그 평가의 척도들. 예를 들면 서울시 사업으로는 인센티브 사업. 그것도 이제 많이 바꿨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같은 걸, 청렴도 평가라든가 뭐 다양한 평가를 하는데 거의 그 과거의 민영화 논리, 효율화 논리로 평가를 해요. 공공기관은 공적 서비스, 대민 봉사를 공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차원이 그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이윤을 남기느냐, 얼마나 영리적인 그 영악한 운영을 하느냐가 평가에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렴도 항상 낮았잖아요. 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오고, 네. 근데 또 반부패 시책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걸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곰곰이 지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강남구가 항상 청렴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거는 자본의 힘이에요. 자본의 힘으로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뭐 그 과태료라든가 혹은 뭐 관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일과 관련해서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쓰면 돼요. 법무사를 통하면 되고. 근데 우리 지역만 해도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밖에 없죠. 사회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게 이제 혈연지연학연이라고 소위 말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정치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개혁적인 흐름 속에서 혈연지연학연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런 것을 배격하는 풍토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관계를 배제한 그러한 어떤 평가의 지표들이 작동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요? 근데 우리 사회의 자살이라든가 또 신자유주의의 어떤 병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네. 사회관계를 복원하자는 게 마을의 취지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청렴도의 평가에 있어서도 사회관계망에 대해서 적어도 피해 내지는 그 감점을 받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설문조항이 이거예요. 공무원들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나서 뭐 술이라도 한 잔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대화 와중에 자기의 청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쓰거나 법무사를 써서 뭐 처리하면 되지만, 당장 돈 없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과태료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상의를 하겠어요? 내가 고등학교 동문인 공무원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해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사소연을 하죠. 그런 관계를 부정 청탁의 건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머무는 놈은 냅두고, 그러니까 머무는 개는 냅두고 잠깐 머무른 놈들만 비난한다. 그럼 결국은 자본의 이익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공공기관이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 얘기하고 사회관계망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이 고립되는 것을 극복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공무원은 자기의 청렴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독야청청 할 존재여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흙탕물을 묻더라도 그것이 취지가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는 거자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지켜줘야 된다. 네,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솔직히 제가 이제 민선 5기에 출마할 때는 그 바탕이 분노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비극, 또 거기에 대해서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적인 허탈함, 뭐 이런 것이 바탕을 이뤘는데, 그때 제 꿈은 그거였어요. 야, 진보 운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보면은 말뿐인 진보를 하지 않았나. 아주 뛰어난 선동가, 또 뭐 백마를 타고 나타난 영웅의 어떤 의존에서 그 어떤 상층 연대, 상부 구조의 변화,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폼나게 살고자 노력했지만, 뿌리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그 뿌리 깊은 문화 내지는 지역의 정체성으로서의 진보하고는 완전히 아니었구나. 근데 보수는 그때 내가 나름대로 발견했던 거는 서산이었나요? 무슨
기름띠 사건이 있었잖아요. 태안. 네. 그때 아무리 세상에 우리나라 관변 단체들이 잘 훈련됐다 하더라도 자발성이 없는데 거기 가서 그 기름 닦겠는가? 그거는 우리 사회의 보수가 버틸 수 있는 근거다. 따지고 보면 우리 아버지도 보수였거든. 근데 내가 이제 한때는 보수 어쩌고 하려면 다 나쁜 놈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쁜 놈이었나?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어떤 마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분인데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요즘 미투 운동 하잖아요. 여성관의 측면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는 아니어도 뭐 적어도 요즘 여성주의적인 시각 이런 걸로 생각을 바꾼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안 바꾸고 있는 사람을 막 욕을 해요. 근데 욕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봐요. 따지고 보면 그 욕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나에 대한 욕인 거와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욕하기 전에 욕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게 다가가는 것이고 다가가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그 진보에게 하고 싶었던 언어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민선 5기, 6기의 과정을 통해서 마을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 재생과 상생과 뭐 공유와 뭐 생태와 이런 언어들이 상당히 진보적인 언어들인데 그런 언어들을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결실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제가 민선 5기 때는 지지율이 70%였어요. 6기 때는 이제 80% 동일 기관에서 했는데 그 80% 나온 거에 보면 2%에 완전 잘한다. 22%에서 10%로 8%가 늘었더라고. 근데 이것이 나한테 어떤 그 가슴 뛰게 하는 증거가 아니고 이제 그 이면에 그 어떤 지역사회의 주된 여론 주도층이 여성들이고 특히나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 여성들이 어떤 이념의 잣대나 그 과거식의 잣대로 나를 바라봤을 때는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으로 나를 봤어야 되는데 되게 동질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안 갖고 수용한다는 거. 그런 것이 나는 상당히 기분 좋은 변화였고요. 또 뭐 우리 두꺼비 하우징, 도시재생, 산세마을 모델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하나의 견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변화들이 그 한국을 움직이는 어떤 표준으로 전환될 때 참 큰 기쁨을 느끼죠.